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아메리카로 간 바이킹 이야기 2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비아르니가 정체불명의 나무와 숲이 우거진 땅, 여기를 본의 아니게 발견하게 되고 그걸 아이슬란드 개, 그린란드 이주민들에게 얘기를 들려주죠. 나무가 상당히 부족한 그린란드 환경에 있던 해당 이주민 중에 일부가 그 얘기에 반해서 바르니가 들려준 항로대로 그 땅을 찾아가려는 마음을 품게 된다. 요 지점까지 말씀드렸죠. 그럼 비아르니의 이야기의 매력을 느껴서 그리로 출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처음 그린란드로 온 이 붉은 에이리크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3남 1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인데 프레위디스가 딸이고요. 레이프, 토르발드, 토르스테인 3명이 아들이죠. 이 각각의 인물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에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레이프 에이릭손, 이 레이프가 바로 이 비아르니의 숲의 땅, 나무의 땅 이야기에 가장 혹해서 주도적으로 이 탐험의 판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이 레이프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그린란드 이렇게 나무가 부족한데 저 비아르니의 이야기, 나무와 숲의 땅 한번 우리 여기에 승부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숲의 땅을 찾아 나서는 항해 한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붉은 에이리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그동안 오랜 모험과 개척으로 몸에 수많은 상처와 부상을 입은 데다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거친 바다가 주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기 힘든 상태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는 못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에이리크는 한 발 빼려는 아버지에게 재차 강력하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비록 그러하시다곤 하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서 주십시오. 해서 이제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서 이 간곡한 요청을 붉은 에이리크는 수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변이 일어나는데 항해 준비가 이제 한창 막 시작되고 하려고 할 그때에 에이리크가 말을 타고 휘적휘적 어딜 잠깐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말이 가다가 밑도 끝도 없이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에이리크가 부상을 입어요. 해서 에이리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아버지 에이리크는 이게 썩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숲의 땅으로 가려는 레이프에게 다시 한번 만류의 의사를 피력합니다. 좀 안 가면 안 되겠니? 하지만 이미 거기에 꽂혀버린 레이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럼 그냥 내가 리더가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죠. 해서 비아르니가 숲의 땅으로 갔던 그 배, 그걸 사고 또 35명의 선원들을 모은 후에 그 배를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항해를 떠나죠. 비아르니에게 들었던 그 코스로 가요. 그리고 가서 비아르니가 말했던 그 평평한 바위의 땅을 발견하죠. 처음 찾아낸 그 땅에 대해 레이프는 우리는 이전에 비아르니와 함께 항해를 했던 게 아니다. 따라서 이게 비아르니가 말한 바로 그 땅인지 정확하겐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초 도착자로서 이 땅의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앞으로 이 땅은 평평한 바위의 땅, 헬룰란드라 부르기로 하겠다. 헬룰란드라는 이름은 레이프가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긴 바위의 땅이니까 별 볼 일 없죠, 크게. 그래서 곧바로 배를 다시 돌려서 원래 목적이었던 나무의 땅을 찾으러 계속 항해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나무가 우거진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의 사가, 그린란더 사가에 보면 이 땅의 묘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평평하고 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찾은 거죠. 나무의 땅. 여기를 레이프는 숲의 땅이란 이름의 마크란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효자 비아르니가 전해줬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인간이 큰 걸 얻으려면 역시
미지수에 걸어야 한다. 이 그 벼르니가 받고 레이프가 찾아간 헬롤란드와 마크란드, 이 위치를 좀 정확히 얘기해 보자면요. 일단 헬롤란드, 여기는 오늘날 캐나다 북동부의 엄청나게 큰 섬이죠. 베핀섬이라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섬이에요. 보통 헬롤란드는 이걸로 봅니다. 노르드어로 평평한 돌이 헬라거든요. 그래서 평평한 돌의 땅 헬롤란드가 된 건데요. 이 베핀이 그 그린란드처럼 섬입니다. 그린란드가 섬 중에서 크기 세계 1등, 이 베핀 섬은 세계 5등입니다. 굉장히 크죠. 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 되는 면적이죠. 근데 여기 현재 사는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사람이 안 산다고 봐야죠. 사람이 사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이 벼르니와 레이프가 도착한 베핀 섬의 실제 전경을 좀 보면요. 왜 헬롤란드라고 이름을 졌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 베핀 해안가 전경이에요. 보면 막 뭐 울퉁불퉁하거나 날카롭거나 그러지 않고 좀 편편한 느낌이잖아요. 하나 더 보실까요? 이것도 베핀 섬인데요. 여기도 그 평평한 바위의 땅이라는 게 좀 납득이 가죠. 굉장히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기나긴 망망대해를 타고 가다가 이런 아름다운 전경에 새로운 땅을 만나게 되면 그 기분이 어떨까? 미지를 향해 떠날 줄 아는 탐험가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마크란드, 노르드어로 숲의 땅. 땅이 평평하고 나무가 우거졌다라는 그 그린란더 사가의 묘사가 위치를 비정하는 힌트가 되죠. 오죽하면 처음 같이 온 벼르니 선원들이 그냥 눌러 삽시다 라고 했던 그곳 정확히 어디냐? 보통 여긴 레브라도 북부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레브라도 반도가 이거거든요. 캐나다의 주가 총 10개, 준주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반도 내에서 캐나다의 지금 주 구분으로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레브라도 반도 전부는 아니고 한 이 정도가 해당 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의 캐나다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주가 마크란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이 침엽 수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이가 북방 수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북방 위도의 냉대림 지역인데 대략 한 이 정도쯤 지역에 분포한 침엽수, 일부 낙엽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분포하는 지역, 북방 수림이란 표현은 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캐나다 쪽에 적용하는 용어라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이 그들이 온 해로 구도상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마크란드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참고로 여기가 레브라도 반도인데 이쪽 여기 주 이름은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주잖아요. 그럼 지금 레브라도는 알겠는데 레브라도 반도니까 그럼 뉴펀들랜드는 뭐냐? 옆에 보면 여기 요 섬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진 않지만 요게 이제 뉴펀들랜드 섬이에요. 이 섬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바이킹 스토리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뉴펀들랜드 섬. 해서 요 파란 원 이 주가 원래 이름은 그냥 뉴펀들랜드 주였어요. 근데 주에 뉴펀들랜드 섬만 있는 게 아니라 레브라도 반도 땅도 일부 있는데 왜 주 이름을 뉴펀들랜드라고만 하냐. 이래가지고 2001년 최근이죠. 주 이름을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주로 바꾸는 거예요. 해서 이제 이 레이프가 벼르니가 봤다는 헬롤란드, 마크란드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그린란더의 사가를 보면 바로 이 항해에서 레이프가 벼르니가 가지 않았던, 즉 제3의 지역까지도 이 항해 때 갔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묘사를 좀 볼까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린란더 사가, 마크란드를 떠난 그들은, 여기를 떠난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배로 돌아왔다. 돌아가야죠, 이제 그린란드로. 거기서 북동풍을 타고 넓은 바다로 항해를 했으며 바다에서 이틀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새로운 땅을 목격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발견한 그 새로운 땅을 향해 배를 태웠으며 동쪽에 있는 섬으로 갔다. 너무나도 좋은 날씨였던 그 땅에서 그들은 푸르른 풀과
그 풀에 맺힌 이슬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손으로 그 이슬을 만졌고 손에 맺힌 이슬을 입안으로 넣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생각했다. 태어나서 이렇게 달콤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이 묘사에 따르면 이 세 번째 온땅 여기는 그 1번, 2번 거기보다도 훨씬 더 기후가 좋은 곳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북방의 춥고 메마른 곳에서 살던 바이킹들에겐 너무나 신비롭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보였겠죠. 이 낙원을 발견하고 나서 이들의 항해는 이제부터 상당히 또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을 타고 그 세 번째 발견한 땅 내륙 안으로 되려 더 들어가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바이킹 배가 드라카르, 영어로는 롱쉽이라고 하는 이런 배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바이킹들이 바다로 이 배를 타고 왔다가 내륙 안쪽으로도 깊숙하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배가 강에서도 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강에선 노를 저어가지고 강물에 거슬러서 가는 것도 가능했어요. 여차하면 이걸 땅에선 배를 들고 짊어지고 행군하기도 했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바다에서부터 나타난 바이킹이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까지도 마구 휘저을 수 있었던 비결. 해서 이제 이 레이프 일행이 이 배를 내륙의 강으로 몰아 마치 예전 바이킹들이 바다로 갔다가 강 타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털어먹었던 것처럼 그 미지의 땅 안쪽으로 오히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해서 이들은 강을 따라 땅 안쪽으로 더 쑥 들어가서 어떤 호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닻을 내리고 하선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마침 때가 또 추워지려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시기가 겨울 항해가 또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해서 이 이슬의 땅 이곳에서 겨울을 나자. 겨울 나고 따뜻해지면 다시 그린란드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여기 나무도 많겠다. 집 지어서 한동안 살면 될 거 아니냐. 해서 이 35명의 선원들은 거기에 이제 벌목을 해서 상당히 큰 집을 짓습니다. 이 호숫가에 대해 사가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강과 호수에는 먹을 연어가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이 전에 보았던 어떤 것보다 또 더 큰 연어들이었다. 이 땅은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너무 좋아서 겨울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았고 풀은 시들지 않았다. 낮과 밤의 길이도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비등했다. 그러니까 북반구 추운 겨울 일단 낮이 짧잖아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같은 겨울인데도 상대적으로 낮이 더 길었다는 거죠. 이 살기 좋은 땅에서 이제 집의 건설이 완료되자 레이프는 하나의 추가적 계획을 선원들에게 공표합니다. 이 좋은 지역을 우리 좀 더 잘 알기 위해 추가적인 탐사를 더 해야겠다. 일단 전체 인원을 반씩 두 조로 나누고 해서 한 조가 탐사를 나가면 나머지 한 조는 집을 지키는 이런 패턴으로 양조가 번갈아 가면서 탐사를 하도록 하자. 사가는 레이프의 현지 리더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레이프는 강하고 대단한 남자였다. 그레이트 앤 스트롱맨. 모든 면에서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이들은 여기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근데 순탄하게만 보였던 이들의 이 미지에서의 땅에서의 생활은 한 가지 여기서부터 변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같이 왔던 선원, 동료 35명 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 강하고 따뜻한 남자 레이프가 동료를 찾아 나서지 않을 리가 없죠. 아무리 그곳이 생전 처음 와보는 미지의 땅이라고 해도. 해서 레이프는 12명의 선원을 추려서 이 실종된 동료를 찾으러 나섭니다. 이 동료는 게르만족이었어요. 이름이 티르커라고 하는데 이 티르커의 실종은 특히나 레이프의 마음을 더더욱 심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프와 티르커 이 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당시 레이프는 청년이었던 데 반해서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그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티르커는 탐사 당시에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떤 사이였냐면 사가에서 레이프가 이 티르커를 양아버지, 양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리크가 친부고 이 사라진 티르커가 양부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들은 어떻게 맺어지게 된 사이냐 정확하게 그럼 보통 이렇게 봐요. 예전 게르만족 사회에서 신분을 귀족, 자유민, 노예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그 노예 중에서 주인집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맡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서 아마도 티르커가 이 레이프를 어릴 때 키워준 에이리크 집안의 노예가 아니었느냐. 보통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레이프 입장에서는 친부 못지않게 깊은 정을 나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가의 영문판을 보면 이 티르커가 그 레이프를 어릴 적부터 아주 깊이 사랑했다. 이 러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졌으니 레이프가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해서 다른 동료들을 좀 질책을 합니다. 왜 좀 잘 챙기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막 찾아 나서요. 나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 근처부터 이제 막 이제 그 길을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웬 사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티르커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해서 둘이 기쁘게 다시 재회를 하죠. 근데 기쁜 건 기쁜 거고 레이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부님, 근데 왜 집에서 나와 이렇게 혼자 떨어져 나오셨나요? 근데 이에 티르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이에 레이프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반문을 합니다. 아니 그게 뭔데요? 티르커는 답합니다. 포도야. 뭐라고요? 포도라고 포도. 포도하고 포도나무. 그걸 발견했다고 내가. 이 사가에 보면 레이프는 이 말을 들은 순간 믿을 수 없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살아서 성장했던 그 지역이 포도가 나지 않는 그런 곳 아닙니까? 마이킹이니까요. 하지만 레이프는 이 티르커 이 손을 잡고 그가 안내해주는 곳으로 일단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엄청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나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이프는 포도를 왕창 따서 자기 배에다 가득 싣고 추 그린란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곳과 포도까지 발견한 그야말로 금의환영하게 된 레이프죠. 해서 이제 그 돌아와서 본거지 그린란드에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는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드린 세 번째 땅 여기를 포도의 땅,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영어로 이거잖아요. 또 요게 포도주라는 뜻도 되는데 해서 세 번째 발견한 여기를 포도의 땅, 빈란드, 바로 그 유명한 빈란드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된 거죠. 그럼 이 세 번째 땅, 빈란드는 대체 어디냐 위치가 정확하게? 일단 유력 후보지가 아까 말씀드린 뉴펀들랜드 섬 여기 아니냐 이런 썰이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가 하나 나왔기 때문이죠. 이 섬을 좀 확대를 해보면요. 이게 뉴펀들랜드 섬인데 이 섬의 그 북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여기죠, 여기. 예? 여기에서 여기죠. 여기. 근데 여기서 바이킹의 유적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킹들의 그 집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1960년에 발견이 되었고요. 노르웨이 학자에 의해 이게 197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총 8개의 건물이 있고 대장간, 용광로, 배 제작을 위한 장소로 보이는 등등의 터가 발견이 된 건데 이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사가에서 다루는 서기 1000년 전후경의 유럽 바이킹들의 양식과 동일했기 때문에 바이킹들이 1492년 콜럼버스보다 거의 500년 더 앞서서 아메리카에 갔다. 이거 자체는 이제 정설이 된 거죠.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해서 바이킹들이 훨씬 먼저 아메리카에 왔다. 이건 이제 입증이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린란더 사가에 나오는 그 레이프가 갔다는 빈란드 거기가 이 유적지가 나온 여기가 맞느냐? 요건 이제 조금 그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사가에서 묘사
소개해드렸지만 그 빈란드는 강과 호수, 충분한 연어, 그리고 포도나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킹 유적이 발견된 이쪽 그 뉴펀들랜드 북부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해서 이 유적지 여기가 바로 사가에 나오는 레이프가 35명과 집을 건설했다는 바로 그 빈란드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유럽 바이킹들이 왔었던 자리다.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얘기가 됐죠. 해서 발견된 이 바이킹 유적지 여기가 빈란드거나 아니면 그 온 바이킹들의 어떤 그 최초의 수경지 아니면 처음 온 곳에서 뭐 즉 그게 이제 뭐 빈란드건 어디건 그 거기서 쪽 그 아메리카에도 원주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게 차후 밀려나서 2차 혹은 3차로 자리 잡은 곳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사가에는 나오지 않는 바이킹들의 터였거나 뭐 이런 정도의 가능성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가의 내용도 있고 뭐 포도가 언급되고 또 그 빈 자체가 포도를 뜻하는 단어로 되기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학자들이 주구장창 포도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바이킹들 유적지를 잘 못 찾았어요. 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포도나무 자생하는 데만 주구장창 뒤졌는데 이제 잘 안 나온 거죠. 근데 정작 발견된 곳은 지금 포도나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이 그 노르웨이 학자 이분이 사가의 그 비는 포도가 아닐 거다 사실은. 뭐 포도라고 쭉 스토리도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비는 고대 바이킹 말로 풀이다. 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주로 그 미국 동부, 그러니까 더 아래죠. 거기를 주로 뒤져댔는데 이분은 포도는 없지만 풀이 있는 그 레브라도, 뉴펀들랜드 이쪽을 뒤지신 거죠. 그래서 끝내 그 유적지를 발견해 내셔서 아주 큰 센세이셔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가 자체가 실존 인물들이 나오고 또 상당히 많이 실제 있었던 일을 기재합니다만 그 중에는 그 과장, 픽션 이런 게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있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머리가 굳어버린 그 고지식한 생각. 사가에 포도라고 돼 있으니까 포도나무 서식지만 주야장천 찾아보자. 근데 그게 아니고 혹시 그게 조금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맞지만 약간의 과장 혹은 픽션이 들어간 건 아닐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발견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사가가 그럼 다 틀렸다. 이렇게는 당연히 또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이쪽으로 갔다. 바이킹들이 그린란드에서 더 서쪽으로 갔다. 이걸 사가가 써줬기 때문에 20세기 역사학은 아메리카로 간 최초의 유럽인은 콜럼버스라는 잘못된 해묵은 오류 하나를 완벽하게 덜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용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튼 이제 이건 그렇고 뭐 여기든 아니면 좀 다른 곳이든 어쨌든 사가에 따르면 목재와 뭐 포도 등을 싣고 와서 돌아와서 그린란드 군집 집단에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이 레이프 에이릭손은 얻게 되죠. 근데 뭐 한 번 발견을 했는데 그 집단에서 뭐 또 다시 안 가겠습니까? 뭐 지속적으로 일단 벌목을 해야 할 거고 또 레이프가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걸 보면서 여타의 다른 시도자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 등도 나타나게 되죠. 게다가 그린란드가 원래 아이슬란드에서 옮겨간 사람들 이 자리 잡았던 곳 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린란드 사가 중심으로 소개드렸지만 처음 말씀드린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 빈란드를 그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더군요. 빈란드 더 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다.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 갔던 것처럼 달콤한 이슬의 땅 그곳으로 옮겨가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추가적 바이킹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가서 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들 다음 편에서 또 계속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나 또 이 사람들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만화 빈란드 사가의 주인공 토르핀
토르피는 동상도 있는 실제 인물이죠. 그 인물의 또 사가에서의 이야기, 또 여러 인물들의 또 얽히고 설킴 만들어지는 드라마 빌란들을 둘러싼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재밌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견했다고 끝이 아니죠. 발견 이유가 더 많은 스토리가 있다. 또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